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미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미준 팟캐스트의 형식을 바꿨다라고 안내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방송 보시고 팟캐스트 목소리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팟캐스트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한 편의 팟캐스트를 이 방송 마지막 부분에 좀 삽입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 방송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미존 올인원 멤버십 가입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존 멤버십에는 정말 많은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존 팟캐스트거든요. 하루에 최소 한 두세 편의 팟캐스트를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주요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이 대부분이고요. 또 시장에 커다란 일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증시의 전망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떴다 오미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블룸버그 TV 그리고 CNBC의 뉴스 영상을 더빙으로 해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코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을 돕고 있는 미주온의 올인원 멤버십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김민중 대표님 출연하신 영상 너무나 좋아하셔서요. 이번 주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말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주식 초등학교 제가 녹화하면서 이번 주에도 정말 너무나 좋은 대박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말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셔서요. 미국 주식 초등학교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3일 금요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어제도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빨간색은 드문드문 발견이 되고요. 대부분의 섹터 그리고 종목이 긍정적인 추세를 지켜나갔다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역시도 시장을 긍정적인 추세로 이끌어줄 만한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내용입니다. 5월 달에 대한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예상보다 적게 상승했다라는 반가운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 살펴보시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PPI라고 부르잖아요. PPI는 Producer Price Index의 약자입니다. 5월 달에 전월 대비 0.1%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치인 0.2%보다 소폭의 상승을 보여준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근원 PPI는 더 좋았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1%밖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예상치는 플러스 0.3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엊그제 발표된 CPI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PPI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CPI는 소비자 가격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발표된 PPI는요. CPI를 다소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매 가격이 내려가면 소매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엊그제 발표된 5월의 CPI 인플레이션 역시도 전월 대비 0.1% 올라가는 데 그쳐서 컨센서스인 플러스 0.2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또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도 0.1% 올라서 컨센서스인 플러스 0.3보다 낮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폭도 굉장히 좋아졌겠죠. 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무려 78.17%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퍼센티지도 51.19%로 상승했고요. 자, 따라서 시장의 센티먼트,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1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에서 너무나 뜨겁지 않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초이스탁의 마켓 스코어는 지금도 너무나 뜨겁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86점입니다. 시장이 매우 과열된 상태다. 따라서 고평가된 주식의 점진적인 이익 실현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투자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존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비스트라가 4.24%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3.77%, 셀레스티카 플러스 2.38, 엔비디아 플러스 1.52, 브로드컴이 플러스 1.25,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가 플러스 0.98, 탈렌 에너지가 플러스 0.06, 아마존이 0.02%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반은 떨어졌는데요. 메타가 0.1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88, 알파벳이 마이너스 0.93, 비트코인이 횡보했습니다. 우버가 마이너스 1.11, 넥스트래커가 마이너스 1.21,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1.90, AMD 마이너스 2.18, 테슬라 마이너스 2.24,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2.49, 마지막으로 B2가 3.7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지금 주가의 밑에 있는 선물 지수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빨간색입니다. 급락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빅스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던 빅스가 200일 이평선을 갑자기 넘어섰습니다. 21.05까지 급등했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의 공포 지수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죠. 자,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를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무려 1.38%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크루드 오일 가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일의 가격이 7%나 급등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요일 밤에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거든요. 따라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지수 선물이 급락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전달된 따끈따끈한 뉴스에 따르면요. 이란 역시도 보복 공격으로요. 이스라엘에 드론을 100대 이상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전쟁이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커다란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물 지수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계획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요, 전쟁이 나는구나. 지금 미국 증시를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도 있고요. 반면 이러한 기회를 줍줍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이라든지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은 비단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결정이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반복해서 하는데 이런 결정이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요. 항상 근거가 확실한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미준의 한마디를 좀 읽어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준의 한마디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요. 대부분의 기사는 굉장히 빨리빨리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되고요. 또 요즘은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 기사도 막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사를 전달해 드리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미준 방송도 그렇고요.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서도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드리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준의 한마디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2000년 이후에 전쟁 및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 증시의 반응이다라고 써놨는데요.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주요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과연 미국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통계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통계를 논리적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요.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을 겪은 후 중장기적으로는요. 회복 및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9.11 테러도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마드리드 열차 테러, 런던 지하철 테러,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이때 런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초기 시장의 하락률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11.6%, 9.11 테러는 조금 끔찍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5일 연속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요. 이미 선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오히려 반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태 때는 마이너스 1.5% 빠지는 데 그쳤고요. 런던의 지하철 테러는 제 기억에 굉장한 일이었는데 0.7%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마이너스 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때는 7.5%나 빠졌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마이너스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때는 4.4%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이 부분이 핵심이죠. 1개월 후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9.11 테러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9.11 테러 때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마이너스입니다. 6개월 또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2월 달이었기 때문에 베어 마켓이 시작하는 시점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상 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요. 베어 마켓 자체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위의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지정학적인 위기는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꺾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가고 있었던 걸요. 잠깐 굴곡을 만들 수는 있겠죠. 잠깐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가 다시 갈 길 간다는 겁니다. 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렸죠. 즉 베어마켓이었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건들보다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른 거시적인 경제 악재랑 결합될 때는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라는 거죠. 자, 반면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이후에는요. 시장이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1개월 이후에는 플러스 1.6이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에는 10.6% 올라갔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무려 20% 이상 급상승했고요. 자, 따라서 이 얘기는요. 투자자들이 전쟁에 잠깐 흔들렸다가 금방 정신을 차린 거죠. 자, 결론적으로요. 역사적인 데이터는 전쟁 관련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종종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제가 중간 수익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써놨는데요. 평균치는 2.6%나 1개월 이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플러스 4.86%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요. 무려 6개월 만에 8.67%로 올라갔습니다. 중간 수익률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8%가 넘어가잖아요. 자, 따라서 투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가가 전쟁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위기는요, 고유한 상황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번 위기의 전개 양상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리고 경제 상황하고 겹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메타가 등장하는데요. 메타가 이번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케일 AI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분의 49%를 확보하는 데만 무려 14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기업에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CEO를 영입한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아마 좀 낯이 익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1월 달에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에 등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여기 있죠. 그때 이제 1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케일 AI의 CEO 알렉산드르 왕이 미국, 중국의 AI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8분 가까운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젊은 사람이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영상을 무려 2154분께서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그때 스케일 AI의 창립자이자 CEO인 알렉산더 왕이 뭐라 그랬냐면요. 미국의 엔비디아 GPU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같은 중국 연구소가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이러한 걱정을 토로했고요.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컴퓨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요, 인공 일반지능,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거죠. 한참원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AGI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억 달러의 규모였던 인공지능 시장이요, 1조 달러의 매출로 확대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몇 년만 있으면 지금 수준에서 100배 정도 시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처럼 컴퓨터를 사용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AGI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2년에서 4년 후에는 AGI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 업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CEO가 바로 이 알렉산더 왕인데요. 알렉산더 왕을 이번에 메타에서 영입한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메타가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기업인 스케일 AI에 투자했다. 이번 계약으로 스케일 AI의 기업 가치는 29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8세의 CEO 알렉산드로 왕은 이 기술 대기업의 인공지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메타는 총 14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스케일 AI 지분의 49%를 인수할 예정에 있고요. 메타의 성명에 따르면 우리는 AI 모델용 데이터 생산을 위해 함께 작업을 심화할 것이며, 알렉산더 왕은 메타에 합류해서 우리의 초지능은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설명됐던 AGI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AGI 개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인공지능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요, 메타가 스케일 AI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주요 동기 역시도요, 알렉산드로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초지능 부서를 이끌도록 영입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143억이면요, 메타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기업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게 왓츠앱이거든요. 왓츠앱이 이거보다 조금 더 비쌌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역시도 100억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이번에 스케일 AI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기 위함이었다. 엄청난 영입이죠. 자, 그리고 한때 오픈소스 AI 모델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던 메타는요, 직원 이탈로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구글, 오픈 AI, 중국의 딥시크와 같은 경쟁사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오픈소스 AI 모델 출시를 연기해 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연구 배경 출신은 아니지만 주요 AI 사업을 구축한 왕을 영입함으로써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요, 대부분의 경쟁 연구소를 이끄는 연구 과학자들보다는요, 알트만과 같은 유형의 능숙한 비즈니스 리더에 의해서 메타의 AI 노력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 왕은요, 목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00명 규모의 회사인 스케일 AI의 소수 직원이 자신과 함께 메타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정말 엘리트만 데리고 지금 메타로 입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왕은 스케일 AI의 이사회에는 계속 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투자는요, 메타가 190억 달러의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커다란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16년에 설립된 스케일 AI는요, 오픈 AI의 챗GPT와 같은 정교한 도구를 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대하고 정확하게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스케일 AI는 리모테스크 그리고 아웃라이더와 같은 자회사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자,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동으로 라벨링하는 긱워커를 모집하고 관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긱워커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따라서 프리랜서를 엄청나게 많이 고용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잖아요. 학습의 과정을 우리가 매뉴얼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제 사진을 보고 어떤 거는 이게 캣이다,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강아지다, 어떤 거는 소다, 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일단 처음에는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수동 데이터 레이블링은 뭐냐면요, 사람이 각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고 그 의미나 정답을 하나하나 표시해 주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텍스트면요, 문장을 읽고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해서 꼬리표에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음성 파일이다. 그러면요, 사일렌 소리면 사일렌 소리라고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엔진 소리면 이 소리는 엔진 소리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붙인 정확한 정답, 라벨이 있어야만 인공지능 모델은요, 그 패턴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스스로 정답을 예측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데이터 레이블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가 스케일 AI를 영입한 이유가 알렉산더 왕 외에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AI 모델의 성능은요,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틀리면 나오는 결과 역시도 틀리겠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의 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굉장히 훌륭한 AI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메타는요, 이미 40억 명 가까운 월간 활성 사용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AI 학습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하는 데는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메타는요, 모르긴 해도 이 스케일 AI의 최대 고객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일 AI는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계약 인력을 통해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센서 데이터까지 정밀하게 가공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프리랜서를 쓰고 수십만 명의 계약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메타는요, 스케일 AI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요, 데이터 가공 분야의 최강자인 스케일 AI를 단순한 협력 업체가 아니라 사실상의 파트너로 묶어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효과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메타는요,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투자를 통해서 스케일 AI 지분을 49%나 메타가 확보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고품질 데이터를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투자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돈이 되는 시장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메타와 스케일 AI가요, 국방 기술에 공통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디펜스 라마라는 모델을 함께 개발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케일 AI는요, 이미 미국 국방부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따라서 메타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자사의 AI 기술을요,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국방이라든지 정부 부처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메타의 스케일 AI 투자는요, 메타가 최근에 외치고 있는 AI 올인 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세 가지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된 데이터를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마련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알렉산더 왕을 영입함으로써 AI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국방부라든지 정부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주은 채널에서는 미주은 탑픽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5주 전에 새롭게 두 종목을 미주은 탑픽에 포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은 5월 6일 날 방송이 나갔고요. 두 종목을 추가했었죠. 그리고 한 종목은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AMD를 새롭게 매수했었고요. 또 한 종목은 앞으로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을 갖춘 새로운 탑픽이 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새로 매수했다라고 여러분들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5월 5일 날 신규로 매수한 종목이었고요. 첫 번째 종목은 AMD, 두 번째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 이렇게 두 종목을 새롭게 신규 매수하면서 미주은 탑픽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17.8% 주가가 급등했고요. 트레이드데스크는 더 좋았습니다. 무려 27.15% 폭등 추세를 단 한 달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요, 만약에 한 달 전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두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리셨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도 이 두 종목은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그 중에서 AMD 같은 경우는요, 지금 투자해도 전혀 늦은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오늘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주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종목 분석 영상에는 항상 이렇게 주가 차트에 대한 분석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AMD의 5년 장기 주가 차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난 1년, 한 2024년부터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추세선이 아래쪽에도 그렇고 위에 쪽에도 그렇고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여기 한 130달러 선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상향 돌파해야만 추세선을 뚫고 드디어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AMD는요, 아직까지도 전고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사실상은 상승 추세에 아직 제대로 접어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vanced Micro Device AMD의 CEO 리사수가 등장하는데요. 인공지능 AI 모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AI 추론의 수요가 AI 학습 수요를 앞지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AI는 총 두 단계로 나뉘고요. 첫 번째는 AI한테 공부를 시키는 학습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드디어 써먹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다, 추론 단계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제가 유료 멤버십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만 10가지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요,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료 고객이 아니더라도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론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라든지 아니면 제미나이 가서 멤버에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유료 고객이 아니시더라도요, 계속해서 챗GPT랑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GPU는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사수 CEO는요, 오늘 캘리포니아의 세너제이에서 열린 AMD의 Advancing AI 2025 컨퍼런스에서 학습은 항상 모델 개발의 기반이 될 것이지만 더 유능한 모델과 사용 사례의 증가로 인해서 추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당연하죠. 공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걸 사용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한계가 없잖아요. 최근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런 스타트업은요, GPU를 사용을 해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녀는 특히 코딩, 헬스케어, 금융과 같은 특정 용도를 위한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향후 몇 년 동안 특정 작업이라든지 산업 또는 사용 사례에 맞춰진 수십만 개, 궁극적으로는 수백만 개의 특수 목적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예상입니다. 왜냐면요, 각 분야마다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을 할 텐데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거든요. 번역을 해야죠. 그리고 친구랑 채팅도 해야죠. 그리고 저처럼 컨텐츠를 위해서도 이용하죠. 그리고 의학계에서도 이용하죠. 코딩을 위해서도 이용하죠. 금융계에서도 이용하죠. 산업계에서도 이용하죠. 따라서 각각의 목적을 가진 수많은 다양한 모델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 모든 모델이 GPU가 필요하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는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요. 이는 우리 AMD에게는 좋은 일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이전트들 또한 GPU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에이전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에이전트는요, 이렇게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결정하고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점점 더 에이전트의 기능이 올라가고 있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는 글로벌 컴퓨팅 인프라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사수는요, AI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컴퓨팅에 대한 예상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예전에 작년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전체 시장 TAM이라고 부르죠. 토탈 애드러서블 마켓의 약자인데요. 연간 이 시장의 규모가 6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때 리사수가 이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였습니다. 과연 AI 가속기 시장이 연간 60%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60%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2028년에 5천억 달러 정도로 마켓의 규모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숫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자, 그 얘기는 2028년이 됐을 때 5천억 달러가 아니라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 1조 달러도 가능하다. 아까 알렉스 왕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추론의 변곡점을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이유가 바로 추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추론 분야가 향후 몇 년간 매년 80% 이상 성장하면서 AI 컴퓨팅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추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리사수 CEO는 또한 새로운 MI350 시리즈 GPU를 공개했고요. 메타 플랫폼, 일론 머스크의 XAI,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고객들이 MI300에 대해서 MI350 시리즈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개방형 생태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개방형 생태계가 AI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AI가 어디에 실행되든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든 AMD는 올바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혁신은 진정으로 개방형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폐쇄형의 반대가 개방형이죠. 폐쇄형은요,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의 강점을 설명할 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이 플랫폼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개방형의 반대, 폐쇄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거를 개방형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용하고 엔비디아만 사용하지 말고 여기에 와서 AMD의 GPU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 동력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분기를 기록적인 40%의 시장 점유율로 마감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고객을 다 제외하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신규 고객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AMD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2대의 동력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상위 10개 모델 제작사 중 무려 7곳이요. 데이터 센터에서 AMD 인스팅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대규모의 기업들 역시도 데이터 센터에서 AMD의 인스팅트는 뭐냐면요. 이 모델명입니다. 브랜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사수는 또한 이전 시리즈보다 35배나 성능이 향상된 MI355. 그래서 지금 MI300에서 이번에 MI350를 발표했잖아요. 자, 이거는 기존의 시리즈보다는 무려 35배나 성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I355는요,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B200의 GPU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성능을 능가한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녀는 MI355는 경쟁 GPU 솔루션보다 달러당 40%나 더 많은 토큰을 제공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내년 출시를 목표로 MI400 시리즈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양이 올라가는 거죠. 엔비디아랑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MI350 시리즈를 출시하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이다. MI355가 우리의 주력 제품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플랫폼 부분 부사장 에릭 보이드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MD는 칩당 대용량 메모리가 크다. 따라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실행할 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레이닝에 비해서요, 이 추론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AMD의 강점이 메모리인데, 그래서 추론 시대에는 AMD의 GPU도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사수가 혁신은 진정으로 개방형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쿠다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적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요, 최근 들어서는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러한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가 모두 쿠다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오픈소스의 개방을 하고 있지만 자사의 독점 플랫폼인 쿠다의 지배력은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전략은요, 개발자들이 어떤 오픈소스 도구를 쓰던 최종의 종착지는 바로 쿠다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AMD는요, 후발주자죠.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작잖아요. 따라서 개방성과 선택의 자유를 무기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기를 원치 않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공략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는요, 이러한 AMD의 전략이 생각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2024년 기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무려 475억 달러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잘 나가는 CPU를 합쳐도 65억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거의 8배, 9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최근 오픈 AI가 경쟁사인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러한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공급을 너무나 빠르게 앞지르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리사수 박사가 얘기한 대로 향후 추론 분야가 매년 8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면요, 1등 엔비디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AMD가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GPU 공급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더 심화된다. 악화된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엔비디아 매출 중에 엔비디아가 흡수하지 못하는 이 수요가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 매출이 1,000억이다.
달러입니다. 그러면 1,100억, 1,200억 달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지만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의 매출은요, 오히려 다 흡수하지 못하고 AMD한테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AMD의 매출은 엔비디아 매출의 10%만 확보가 돼도 무려 73% 이상 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아직까지는 너무나 시장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만약에 넘쳐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AMD의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AMD의 투자 논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앞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주온 팟캐스트입니다. 이제는 제 와이프의 목소리도 등장하기 때문에 미주온 오미주 팟캐스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팟캐스트의 주인공도 바로 AMD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은 AMD 특집 느낌이 좀 나죠. 자,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AMD 관련해서 또 다른 투자자의 의견을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요,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AMD가 지금 저가 매수 찬스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주장인지,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청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미주온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를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온 방송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해서 조금 더 훌륭한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올린 저희의 AI 목소리 괜찮게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덕분에 어제 하루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었답니다. 댓글 응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은 살짝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콘텐츠는 어디서도 못 듣는, 우리가 고르고 우리가 분석한 고퀄리티 기사 기반이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AMD 주식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분석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분석 시킹 알파 기사를 통해서 AMD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미주온 패밀리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보는데 이번 논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기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끼는 건 역시 최근 실적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분기 성과가 대단한데요. 아, 네. 그 숫자들 보셨죠?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6%, 그리고 주당 순이 EPS는 무려 55%나 증가했어요. 와, 이게 보통 1분기가 기술주한테는 비수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인상적인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 배경에는 역시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이 있어요. 아, 데이터 센터요? 네,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 경쟁을 막 벌이면서 AMD의 에픽 서버 CPU랑 인스틴트 GPU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폭발적으로요. 네,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만 봐도 3, 4억 달러. 이게 전년 대비 57%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57%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그 에픽 CPU의 매출 기준 점유율 증가폭, 이게 6.5%포인트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판매량 기준 점유율 증가폭, 그러니까 3.6%포인트 증가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칩을 많이 판다, 이걸 넘어서서요, AMD가 더 비싸고 수익성 높은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접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하, 프리미엄으로. 네, 수익성 개선에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가 워낙 뜨거우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 같긴 한데 소비자 부문도 사실 만만치 않죠? 아, 맞아요. 기사에서도 그 숨은 영웅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숨은 영웅. 저도 그 표현 봤어요. 새로운 젠5 아키텍처 기반 데스크톱 CPU 덕분에 클라이언트 부분 매출이 1분기에 전년 대비 68%나 성장했어요. 68%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예전에 AMD 하면 약간 가성비, 좀 저렴한 이미지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죠. 특히 그 라이젠 7880X 3D 같은 모델이 가성비랑 성능, 특히 게임 성능이 좋아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AI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곧 출시될 MI355X AI 가속기. 이게 특히 추론, 인퍼런스 작업에 특화되어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추론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쉽게 말하면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예측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 그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MI355X 칩이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을 GPU, 그 B20보다 더 많은 288GB 메모리를 탑재했어요. 288기가요? 메모리가 엄청나네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크고 복잡한 AI 모델을 칩 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정 추론 작업의 속도나 효율성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엔비디아의 CUDA 생태계라는 그 강력한 벽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AMD가 하드웨어 스펙이나 특정 작업 최적화를 통해서 그 격차를 정말 빠르게 좁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026년에는 MI400 시리즈 출시 계획도 이미 발표했고요. 흥미로운 건 소비자용 CPU도 이제는 AMD의 진짜 현금젖소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젠 7080X3D처럼 캐시 메모리 쏙쏙 박아놓은 게임용 CPU가 데이트 중이죠. 게다가 클라이언트 게이밍 부문 영업이익이 109센트 와우이 증가했답니다. AMD가 예전엔 저가 CPU만 만들다가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까지 다 먹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인텔 괜찮아? 하고 물어보고 싶네요. 네, 경쟁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인텔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인텔이 최신 공정 18A 공정 기반으로 신제품 내놓으면서 반격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우리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인텔의 이런 움직임이 AMD 투자에는 얼마나 큰 변수가 될까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사 저자의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보면서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AMD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둘 다 유리하다고요? 네, 만약에 인텔이 성공적으로 재개한다면 시장은 안정적인 복점, 그러니까 두 회사가 나눠가는 구조가 되어서 양쪽 다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인텔이 계속 고전한다면 AMD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거라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인텔이 잘 되든 안 되든 AMD는 괜찮을 거다, 좀 그런 뉘앙스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AMD의 좀 비대칭적인 우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AMD는 CPU와 GPU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 여기서 오는 다각화랑 시너지 효과가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MD는 강력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모멘텀, 또 성공적으로 부활한 소비자 부문, 이런 것들 덕분에 정말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인텔과의 경쟁 심화라는 변수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 기사 저자는 AMD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했네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죠. 이 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매출 74억 달러, 마진 54%,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AI 가속기 시장 확대, 서버 CPU 점유율 확대, 소비자 CPU의 고수익화, 그리고 거기에 엔비디아보다 가격 경쟁력까지. 우리는 AMD를 단기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수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스트롱 바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늘 강조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분석 결과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AMD의 강점으로 CPU와 GPU 기술의 시너지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만약에 AI 시장의 발전 방향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면, 예를 들어서 추론보다는 학습,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진다거나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AI 연산이 대세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CPU, GPU 시너지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전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더 깊이 있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AI 목소리가 좀 어색한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